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하루 동안. 자, 오늘은 정말 5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프린트가 없는 날이에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1단원을 추가로 넣었는데 이거 자체가 프린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들어간 건데 이게 뭐냐면, 올해 초에 작년에 2020년에 영양사 섭취 기준이 바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책자가 올해 초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영양학이랑 생애주기랑 판정하면서 우리가 영양 섭취 기준으로 어떻게 판정을 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계획을 어떻게 짤 건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활용해라 라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식사 구성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식품 구성 자전거를 통해서 어떻게 식단을 짜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토콜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는 못하고 우리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요약을 해서 뭐 수정 없이 거의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서 했는데, 이걸 한번 보면 이제 머리에 이렇게 영양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왁구라는 말이 있나? 구획이 딱 세워질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요걸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려고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프린트물이다, 프린트물을 책에다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문제풀이는 사실은 2단원부터인데, 2단원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하는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편한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영양 섭취 기준이랑 이제 정리해서 활용하는 바가 맞는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막 굉장히 어려운 것, 처음 보는 것도 있기도 해요, 보면. 그리고 너무 쉬운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어저께 우리 딸아이가 어저께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인데, 마지막 날 시험, 오늘이구나, 오늘 시험 치고 들어오는 걸 보고 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험이 가정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가정에 제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참, 안 했구나, 우리가. 이게 문제 풀이는 두 번째 시간이니까. 거기가 영양사 섭취 기준이 나와요, 중학교 2학년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게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시험 치는 것만큼 나온 거죠. 내가 문제집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걸 이제 요약 정리를 해서 했는데, 한 20분 요약 정리한 데서 한 5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쳐서 갔어. 100점을 맞아서 온 거야. 그래서 그저께는 죽을 것 같이, 어저께는 막 와서 펑펑 울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시험이 잘 나올 수 있는지 자기는 알 수가 없다면서 막 인생 다 산 사람처럼 하더니, 오늘은 와서 막 나는 거야. 오늘 시험 친 건 다 잘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공백을. 그래서 잘했다 그랬더니, 엄마 가서 오늘 거기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나 100점 맞았다는 얘기 좀 꼭 해줘, 가정을. 왜냐면 이거를 내가 같이 공부하는 거라 엄마가 잘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상하 섭취량 같은 경우를 정의해서 써야 될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령대별로 칼로리를 다 해가지고 몇 킬로칼로리가 돼 있는데, 밑에다가 예시문 1살에서 3살 되는 아이가 몇 킬로칼로리를 먹었다, 이렇게 먹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엄청 고급진 게 아니야. 보통을 하고 있는 거였어. 그런 애들이 알아야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비슷한 것들을 하니까 좋긴 하군요, 이런 생각하고 오늘 와서 꼭 얘기해야지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또 하네, 이거를 어제 저녁부터 계속 했는데. 자, 이거 이제 잘 아는 거니까 정리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영양 섭취 기준을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개요예요. 그래서 재정, 개정 방향을 요약한 아래 내용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하시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양소 섭취 기준은 건강한 개인 및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식사와 관련된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국민 건강 증진은 맞는데 조금 이제 말을 길게 할 겁니다. 여기서는 국민의 건강 수명을 증진하기 위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민의 건강 수명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 기준이다. 그래서 이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 대한 정의가 많은 책에 나와 있는데, 이제 활용하는 이 책자에서는, 이 책자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막 찾아서 들어가면은 PDF 파일로 굉장히 두꺼운 게 있고,
그리고 또 영양소 협회인가 어디 가면 팔아요. 15,000원인가 25,000원의 책자로. 근데 저는 그 프린트를 받아가지고 파일링을 했는데 뭐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꼭 보고 싶으면 안 보고 싶죠?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건강 수명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 재개정의 방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는 섭취 부족으로 인한 결핍증 예방, 또 하나는 과잉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 세 번째는 만성 질환에 대한 위험의 감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가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얘기하는데 밑에 문제를 보시면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괄호를 메꿨으니까 그대로 답하시면 되고 1이 뭐냐면 섭취 부족에 의해서 되는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정된 섭취 기준은 무엇이냐예요. 뭡니까?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평균, 권장, 충분이에요. 이 세 가지이고 2번, 과잉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은 상한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도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 적정 비율이랑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이 두 가지는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에 대한 감소를 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에너지 적정 비율과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지표는 그런 이유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년도까지는 과잉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 예방에 상한 섭취량이랑 에너지 적정 비율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는 이 에너지 적정 비율이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하기 위한 걸로 예정되었다라고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2020년 이거 지표 한번 봅시다. 쭉 보시면 과학적인 근거가 충분할 때 한다. 필요량의 중간값에서 산출한다. 그리고 에너지 필요량은 측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는 말로 대체한다. 이건 뭘까요? 평균 필요량을 설명하고 있고 영양소 필요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있을 경우 위에랑 동일하죠. 그리고 만족시키는 퍼센트가 97에서 98%에 해당하는 것은 권장. 저 위에는 평균 필요량은 만족하는 그 인구에 대한 섭취 수준에 대해서 그 퍼센티지가 안 나와 있는데 몇 프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0%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충분한 양을 설정한 수치이다. 필요를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실험 연구 또는 관찰 연구에서 확인된 건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먹는지를 조사해서 그들의 중앙값으로 그 수치를 정했다. 이것은 충분 섭취량에 대한 개요이고요. 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의 섭취 수준이다 라는 거죠. 여기 상한 섭취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해하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확보됐을 때에만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의 최저 수준의 섭취량,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섭취 범위가 있어야만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각 영양소를 통해서 섭취하는 에너지 양이 전체 에너지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적정 범위를 제시했다. 탄, 단, 질을 정해놨고 이것들이 이제 건강 간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설정한 것은 에너지 적정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약이 돼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정한 영양소에 대해서 구분해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에너지 및 다량 영양소예요. 변화된 거. 탄수화물은 1세 이상의 연령 구간에서 신규로 제정한 것이 있었답니다. 뭘까요?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신규로 제정했다. 그 다음에 지방산에서 리놀레산, 알파리놀렌산, DHA하고 EPA 더했는 수치, 이것은 새로운 걸 제정했는데 어떤 값으로? 충분 섭취량으로 제정했어요. 이 두 가지는 제정이에요, 제정. 근데 단백질은 개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개정은 뭘까?
숫자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균과 권장의 수치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왜 개정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필요량 추정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변화됐기 때문에 약간 상향 조정이 됐다. 그리고 뭔가가 있었는가 하면 성장기의 단백질 이용 효율, 성장기의 이용 효율이 변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용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율에 대한 부분, 소화 흡수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율이 몇 %예요? 98%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은 95, 그다음에 단백질은 92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계산을 할 적에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을 계산하는 그 단계에서 0.9라는 90%의 소화 흡수율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늘 해요. 우리가 열량 에너지, 에너지와 관련된 대사를 할 적에는 단백질이 92%라고 얘기를 하지만 계산을 할 때는 0.9라는 수치를 써가면서 이렇게 환산을 해 나가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쓰다가 이때부터 성장기 동안에는 이 수치를 달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단백질에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럼 단백질 부분에서 97페이지 괄호 4번이 단백질인데 맨 밑에 칸을 먼저 볼게요. 단백질 이용 효율이 19세 이후는 예전하고 똑같이 90%니까 0.9를 적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1에서 8세는 0.7로 할 거예요. 0.7. 그 다음에 9에서 11세는 0.73. 12에서 14세는 0.8. 15에서 18세는 0.86이라는 수치로 각각 성장기별로 이용 효율을 달리해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단백질의 평균이랑 권장 수치가 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애주기 다음 주쯤에 할 텐데 이 단백질을 계산을 할 적에 어린아이들의 얘기를 할 적에 0.7이라는 수치를 했어요. 0.7을 이용 효율을 한다 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어. 왜 0.9로 하는데 아이들은 0.7로 하냐고. 그때는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요번에 해설했는데 들어갔더니 단백질 이용 효율에 대한 연구 결과 어린아이들은 0.7이었고 나이대별로 0.73, 0.8, 0.86으로 점점 증가하면서 성인 이후를 0.9로 이렇게 고착화시켰다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셨다가 그 문제를 풀 때 제가 다시 리와인드 해줄 테니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올게요. 그래서 단백질은 성장기의 단백질 이용 효율을 차등 적용함에 따른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이 개정됐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트륨이 신규로 설정이 됐는데 어떤 값으로?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는 그런 지표로 설정이 되었다.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모든 영양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 요약된 걸 한번 볼 겁니다. 자, 다량 영양소 에너지 2015년에 사용했던 그 공식을 그대로 했고 체위가 아이들 경우에 좀 변했거든요. 연령대를 바꾸고 이러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용하여서 약간의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 0에서 2세는 키하고 BMI가 감소하는 추세였고 3에서 5세는 BMI가 증가를 했고 6에서 18세는 키가 남녀가 감소를 했고 15에서 18세는 남자는 체중 증가 19에서 29세는 남녀 모두 감소하더라. 75세에서는 남녀가 감소하더라. 뭐 이건 그냥 참고로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에너지 값들이 좀 변했는데 아래쪽 표를 보시면 수치가 변동된 걸 체크했는데 조금 틀린 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영아의 경우 2015년에 550이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납니까? 우리 0에서 5세에 에너지 추정량 얼마로 알아요? 다 까먹었어? 한 달 만에? 공부를 해오랬더니 까먹고 에너지 필요 추정량 영아하기 우리가 막 계산하고 그랬거든 예전에. 그렇게 했을 때 이 시기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0에서 5개월은 500이에요. 500.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6에서 11개월은 이제 600인데 둘 다 그런 수치 변동이 있던 거죠. 2015년에 비해서 2020년에 수치 변동이 있다고 표에서. 그래서 6에서 11세도 수치 변동 여부에 동그라미를 해야 해요. 이 책에서는 기본 그 책에서는 없었지만 그리고 또 1에서 2세도 바뀌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기억하면 되냐면 물론 지금 새로 알게 되겠지만 식사 구성안에서 패턴 있었죠. 패턴을 할 때
작년에까지는 1000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올해 바뀌었습니다 하고 프린트물 나눠줬을 적에 시작하는 수치가 뭐였던지 기억납니까? 900이었죠. 이게 변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아의 경우 1에서 2세가 2015년에는 1000이었는데 2020년에 900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식사 패턴이 새로 나왔어요.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죠. 그리고 다 비슷하다가 9에서 11세가 2100이었다 2000이 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참고하시고 또 쭉 내려와서 여자의 경우 우리가 많이 헷갈려하고 실수할 수가 있고 문제들 속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 19에서 29세 여성이에요. 원래 2100이었는데 이제부터 2000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50에서 64세가 1700이 되었고요. 75세 이상이 1500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체위의 변동에 대한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열량 영양소입니다. 인슐린의 분비와 식후 혈당 수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이고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했을 적에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섭취량을 하고 싶었으나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이번에 상한 섭취량은 하지 않았고 평균 필요량이랑 권장을 구했는데 근거가 뭐냐? 뇌에서 사용하는 포도당의 양을 가지고 근거를 잡았어요. 그게 평균 필요량이라고 했을 적에는 몇 그램? 100g이죠. 100g임을 근거로 하였고 1세 이후에 평균과 권장을 신규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은 평균과 권장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에너지 적정 비율도 설정되어져 있는 영양소라고 밑에 있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평균과 권장 그리고 에너지 적정 비율까지 설정되어져 있는 영양소이고 아래쪽에 있는 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1세 이상의 모든 연령에서 평균 필요량이 아까 얘기했던 몇 그램? 100g. 권장은 이 130이 됐던 것은 관계되는 그 수치에서 얼마를 더 곱한 거예요? 몇 퍼센트로 잡은 거예요? 15%를 권장 개수로 바꾸는 수치로 잡았던 거죠. 그래서 15%를 적용함으로 130이 되었고 임신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산을 했지만 외우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135입니다. 135이고 권장은 175로 돼 있어요. 그리고 수유부는 160이고 210 이렇게 해서 이 수치 6개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그래서 밑에 작은 글씨를 보세요.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탄수화물 섭취 결핍은 근육 손실과 케톤증, 케토시스 예방을 위한 최저 수준의 섭취량으로 뭐라고 돼 있냐면 목표로 하는 섭취량은 아닙니다. 목표 섭취량은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 근육 손실과 케토시스 예방을 위한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나와서 탄수화물에 있어서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은 무엇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정된 거냐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케토시스는 늘 나와 있는 거지만 또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근육 손실과 케토시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은 평균과 권장을 설정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의 혈중, 콜레스테롤 및 혈당 저하 효과, 또 대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 등 생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자료들이 부족하다라는 설명이고 2020년에는 성별, 연령별, 건강인이 먹는 그것을 기준으로 했고 2015년에 잡았던 걸 그대로 했대요. 기준이 어떻게 됐을까? 몇 킬로칼로리당? 1000킬로칼로리당. 그걸 꼭 기억해야 되죠. 식이섬유는 1000킬로칼로리당 12g이에요. 1000킬로칼로리당 12g을 그대로 사용하되 산출식에 활용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에너지 섭취량의 중앙값의 변화에 따라서 충분 섭취량이 변화될 수 있다. 그죠? 칼로리에 따라서 얘가 변하기 때문에 칼로리를 많이 먹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다음 단백질, 인체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한 생리적 기능 및 생명 유지에 필요한 아미노산과 질소 화합물을 공급합니다. 단백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기서 설명하기를 아미노산을 제공하는 영양소이다. 두 번째는 질소 화합물을 공급하는 영양소이다. 라는 걸로 이제 여기서는 정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단백질 섭취 현황에서 RNI, 권장의 100%를 상회하는 타 연령대 인구에 비해서 권장 섭취량 대비 다소 부족하게,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는 잘 먹고 있는데 75세 이상에게 있어서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해라라고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2020년에는 2015년에 적용되지 않았던 무엇을 차등적으로 적용했다? 뭘까요? 그렇죠. 성장기의 단백질 이용 효율.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구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보면 0.7에서 0.86이다라고 옆에다가 해놓으면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단위가 들어가죠. 그죠? 요 다음은 성인기에 해당하는 0.9이고 요거는 성장기에서 0.7부터 0.86을 4단위로 쪼개서 차등 적용함에 따라 단백질의 평균과 권장 수치가 달라졌다. 전년도에 비해서. 요거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연령에서 약간씩 상향 조정이 되었다. 상향 조정이 됐대요. 상향 조정이 됐을 것 같습니까? 고개를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용 효율이라고 하는 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나한테 이용되는 율이에요. 근데 지난번까지는 모든 연령대를 0.9로 한 거야. 그러니까 100을 먹으면 90만큼을 내가 쓸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먹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어린아이들이 먹은 양에 비해서 덜 흡수 이용된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먹는 양을 더 먹어야 된다는 뜻일까? 더 적게 먹어야 된다는 뜻일까? 더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가 상향됐다는 뜻이에요. 그 전년도보다. 그래서 보시면 성장기 모든 연령 구간과 성별에서 평균 및 권장이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성장기 단백질 이용 효율이 낮아졌기 때문이야. 낮게 적용을 했기 때문이다. 노인의 경우 고령일수록 평균 체중이 적어서 평균 필요량 및 권장 섭취량 산출 결과가 적게 나타났으나 이 시기에는 노쇠, 근간섭증 예방을 위해서 그 연령대에 대한 걸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65에서 74세를 그냥 가져다가 그대로 먹도록 했다라는 예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 대체로 지질은 중성지질과 아실글리세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트리아실, 디아실 이렇게 그런 걸로 되어져 있는데 중성지방은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을 공급할 수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기름을 먹으면 얻게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중성지방은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되고 운반되는 과정을 돕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화지방 설명. 체내 합성이 가능합니다. 포화지방은 합성이 가능한 것이 사람이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이게 합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성이 가능하며 적정 섭취량 설정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섭취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던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은 평균과 권장 그리고 에너지 적정 비율까지 다 설정돼 있어요. 근데 지방은 평균과 권장은 없고 에너지 적정 비율만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설정 근거가 부족해서 평균과 권장을 설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가. 향후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를 위해서 포화지방산의 제한 연구가 필요하다. 중성지방도 마찬가지고 포화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 세포막의 중요한 성분입니다. 세포 기능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19세 이상에게 있어서 목표 섭취량을 얼마로? 300. 사실은 우리 영양소 섭취 기준 처음에 책자에는 목표 섭취량이라는 말을 없앴어요. 근데 없애는 것이 이 책을 봤더니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유지한다는 뜻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19세 이상에서 300mg per day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 2020년에 제정된 내용을 보시면 모유의 경우에 리놀레산과 리놀렌산을 함유하는 근거로 영아의 그 충분 섭취량을 설정할 때 어디에 있는 걸 정했을까요? 어디에 있는 리놀레산과 알파 리놀렌산의 함유량을 근거로 영아의 충분 섭취량을 설정했을까? 모유죠, 모유. 걔네들은 모유밖에 안 먹으니까. 그래서 모유의 리놀렌산, 그 밑에 표를 같이 보세요. 영아에게 있어서 리놀렌산하고 리놀렌산은 이게 충분 섭취량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외의 연령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기 봤을 적에
평균 섭취량을 충분 섭취량 설정에 활용하였다. 쓰세요, 일단.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섭취량을, 그러니까 평균 필요량이 아니라 그 연령대에 먹는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을 조사를 해서 그걸 그냥 충분 섭취량에 넣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충분 섭취량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영아의 경우는 DHA의 결핍은 두뇌나 시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모유 속에 있는 DHA 함유량을 근거로 충분 섭취량을 설정하였고 6세 이상의 경우에는 무엇과의 관련성을 근거로 해서 EPA하고 DHA를 두었는가 하면 만성질환이에요. 만성질환과의 관련성을 근거로 해서 EPA하고 DHA를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2020년 향후에 대한 부분들은 모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방에서 특별하게 이번에 그 신규로 제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방산에 대한 충분 섭취량을 제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리놀렌산과 알파 리놀렌산의 함유량은 모유의 것을 가지고 이제 충분 섭취량을 설정을 했고 DHA의 결핍을 예방하기 위해서 DHA에 대한 이제 충분 섭취량을 했는데 그것은 물론 모유의 것을 했지만 두뇌 발달과 시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고려를 했다. 또 그 밑에 있는 EPA하고 DHA는 만성질환과의 관련성을 생각을 해서 6에서 8세까지를 두었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제가 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몰라?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DHA를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 생리학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이냐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DHA는. 두뇌 발달과 시력 저하에 영향을 있기 때문에 정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6세부터 정해놓았던 EPA하고 DHA는 왜 했다고요? 만성질환과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부터 쭉 보겠습니다. 비타민 A,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생식, 상피세포가 분화되고 세포 분열,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지용성 비타민으로 비타민 A와 유도물질, 그 유도물질이 어떤 게 있을까? 유도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베타카로틴들, 얘가 될 수 있는 정부체를 여기서 유도물질이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생물학적인 발달과 노화와 관련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 몸에는 세 종류의 생체 활성 물질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세 종류?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 애시드.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 애시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레티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냥 약간 저장의 의미로 주로 많이 쓰고 레티날은 시각과 관련된 생리적인 기능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것은 유전자 발현과 관련된 생리 기능에서 나타나는 우리 몸에서 존재하고 있는 비타민 A의 생체 활성 물질입니다. 세 가지 종류. 이것들은 주로 어떤 식품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는가 하면 동물성 식품이에요. 동물성 식품으로 얘네들은 섭취가 가능하고 비타민 A 정구체인 카로티노이드는 알파, 베타 크립토크산틴이라고 하는 것들은 녹황색 채소나 과일 같은 무슨 식물성 식품을 통해서 섭취가 가능하다. 결핍에 대한 얘기는 쭉 이제 뭐 야맹증, 건조증, 피부의 선피증 같은 것들이 있고 만약에 비타민 경우가 심하게 결핍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성장기 아이들은 성장 지연이나 사망까지 올 수가 있다. 성장 지연과 사망까지 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대요. 비타민 A에 대한 요약이고요. D, 비타민 D 의존성 단백질을 작용을 통해서 장관이나 간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할 수 있으며 골격의 무기질화를 위해 필요한 혈중의 무엇과 무엇의 농도를 유지하는 그런 물질일까? 칼슘과 인. 그래서 비타민 D는 약간 호르몬의 성격이 강한 비타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 몸의 것들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부족과 결핍은 소아에게서 구루병, 성인에게서는 골연화와 골다공증,
노인이나 취약 인구에서는 낙상, 신체 기능 약화의 위험 인자가 되는 등 골격, 건강을 악화시킬 수가 있지만 그 근거가 부족해서 충분과 상한을 변경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보건 쪽 선생님이 이제 정말 오랜만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집에 계시는 어른이 얼마 전에 상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약간 지병이 있는 상황이었대요. 근데 넘어지셔서 골절이 된 거예요. 골절이 돼서 집에서 케어할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요양병원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사망을 하신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골절이 아니었으면 요양병원 안 갔겠죠. 그러니까 이 골절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물론 내가 나이가 적은 건 아니지만 내가 골절을 당하는 거랑 노인이 골절을 당하는 거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관리해야 된다? 노인들의 골다공증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없지만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잘 부러지면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을 왜 관리합니까? 그러면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해도 틀린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비타민 D와 연결시켜서 잠깐 봤고, 자, 비타민 E는요, 우리가 비타민 E는 무슨 비타민이라고도 하냐면 항산화 비타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항산화 기능으로 인해 다양한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 암, 면역, 신경계 질환과 연관이 있어서 잘 정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운동이라든지 골격, 색소 침착 등 건강 문제가 나타나고 과잉의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쭉 있다. 그리고 영양 섭취 기준에서는 체위가 변했기 때문에 충분이랑 상한이 좀 변하더라, 숫자가. 이 정도. 비타민 K는 간에서 무엇에 필요한 인자를 합성하는 데 관여한다. 혈액응고죠. 혈액응고하는 굉장히 많은 인자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간에서 합성이 되는데 합성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비타민 K가 있어야 된다. 간에서 불활성형 단백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혈액응고 인자의 활성화에 필요하다. 우리가 비타민 K하고 칼슘을 혈액응고 차원에서 얘기를 할 적에 두 개의 기능이 굉장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영양사 시험을 친다. 거기는 주관식은 없지만 주관식이 있다고 했을 때 혈액응고와 관련된 미량 영양소를 쓰시오. 그럼 2개 쓰시오. 그러면 비타민 D하고 칼슘을 탁 써요. 근데 사실은 얘네 둘이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혈액응고에 있어서 비타민 K는 무슨 일을 하냐면 혈액응고 인자를 생성하는 것에 영향을 미쳐요. 칼슘은 이 만들어진 혈액응고 인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둘의 기능이 사실은 다릅니다. 같이 보기가 쉬운데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자 합성에 관여한다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어떤 효소의 조효소로 주로 작용을 하는가라고 하면 카르복실화 효소입니다. 카르복실화 효소. 그래서 우리가 글라프로테인, 글라단백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카르복실화, COO가 이렇게 붙어지는 과정. 걔가 붙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칼슘이 잘 결합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슘을 필요로 하는 곳이 뭐가 있냐면 2가지만 먼저 얘기를 하면 혈액 응고할 때 칼슘이 있어야 되죠. 그런 활성화 시키려면. 그래서 칼슘이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이용해서 응고 인자의 전구체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뼈를 만들 때도 칼슘이 와서 붙어야 튼튼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비타민 K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영양학 할 때 조금 자세히 할 거고, 이 모든 것이 카르복실화 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함에 따라서 골대사시 여러 관련된 단백질 활성화시키는 조효소로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기준체위가 변해서 약간 수치가 달라졌다. 지용성 비타민 끝났고요. 이제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C 또는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수용성 영양소입니다. 인간의 경우 비타민 C의 생합성을 위한 핵심 효소가 유전적인 돌연 변이로 인해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지 되는 비타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 효소가 뭐였을까요? 이거 우리 기출했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글루노락톤 산화효소니까 산화효소를 영어로 하면 옥시다제죠.
글로노락톤. 이게 사람한테는 없기 때문에 비타민C가 합성이 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있는 생명체라면 무엇을 전구체로 해서 비타민C가 될까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래서 얘는 포도당을 비타민C로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 효소이다. 근데 사람은 이게 여기 우리는 그냥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전적인 돌연변이가 돼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됐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노락톤 옥시다제. 자, 섭취가 부족하다면 대표적인 질병이 괴혈병이죠. 괴혈병을 비롯한 빈혈, 감염, 상처 치유의 지연, 모세혈관의 출혈, 근육 퇴화, 신경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과잉으로 섭취했을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건 나타나지 않지만 오심이나 구토, 복부 팽만, 삼투성 설사 등 위장관 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에 있어서 위장관 장애 증상을 보일 수가 있고 이것도 수치가 약간 변했다. 그 다음에 B1, 티아민. 티아민은 B1의 인산이 결합한 수에 따라 뭐 TMP, TDT, TTP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인체 내에서 흡수된 후 80%가 조효소 형태인데 TDP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뭐를 제일 많이 알아요? TPP를 가장 많이 알죠. 티아민 피로인산. 티아민 피로인산.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트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냥 TPP 형태로 체내에 존재하고 어떤 대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탄수화물 대사요. 탄수화물 대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탄수화물 대사의 어느 단계에서 TPP가 필요했습니까? 뭐가 뭐로 바뀔 때?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로 될 때 TPP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죠? 그때 필요하고 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대사적인 연결작용 등에서 매우 필요하다. 티아민의 결핍은 모든 세포 에너지 공급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단계가 안 일어나면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신경 전달 합성, 신경 전달 및 조절 장애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숫자가 변경됐다. 리보플라빈은 식품에서는 대부분 인산이 결합한 형태인 TMN 또는 FMN 또는 FAD 형태로 존재하지만 소화관 안에서 리보플라빈이 빈 형태로 흡수되었다가 그 소화관 자체에서 이 두 가지인 조효소 형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FMN과 FAD로 전환이 된다. 괄호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FMN과 FAD로 전환이 된다. 이 두 가지는 체내에서 여러 단계에서 조효소로 작용을 하고 에너지 대사, 세포 기능, 성장 발달, 지질, 스테로이드, 약물 대사에서 중요하고 부족하면 구강, 구순염, 설염, 빈혈,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광기피성도 나타나요. 광기피성. 이것도 약간의 수치의 변경이 있더라. B2 체내에 흡수된 나이아신은 대사적으로 활성을 띠는 NAD나 NADP 형태의 조효소 형태로 전환되고 이것들은 대부분 산화 환원 반응의 조효소이며 특히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조효소입니다. 에너지 대사 쓰시면 되고 나이아신의 결핍증은 뭐죠? 펠라그라. 펠라그라는 피부염, 소화관 장애, 신경계 장애 등을 나타나고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까지 간다. 식품으로 섭취한 나이아신의 유해 효과는 보고된 바 없지만 보충제나 약물을 통해서 했을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큰 괄호에는 메스꺼움, 구토, 간독성 등이 있고요. 또 혈관 확장으로 인한 홍조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메스꺼움, 구토, 간독성 그리고 홍조. 이게 우리가 상한 섭취량에서 둘로 나누어서 얘기할 적에 독성 종말점으로 할 적에 하나는 간독성, 하나는 홍조로 우리가 보잖아요. 이제 그거 연결시킬 수 있고 B6의 활성형 그 약자가 뭘까요? PLP. 풀네임이 아니고 뭐 정리를 해본다면 피리독살 인산. 피리독살 인산 PLP의 경우
굉장히 많은 아미노산 대사의 조효소로 쓰이는데 아미노기 전이 탈탄산, 햄을 합성하는 신생 합성 혹은 단일탄소 대사, 지질 탄수화물 대사, 면역계의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 스테로이드 작용. 여러분들 내가 이걸 읽으면 요거를 배울 때 봤었던 기억이 나야 돼. 이걸 글자로 읽으면 안 되고 기억이 납니까 그 대사가? 다시 읽어볼게. 지금 PLP를 얘기하는데 아미노기 전이 반응 맞죠? PLP 있지. 탈탄산 있지요. 탈탄산도 있지. 이것도 아미노산 반응이니까. 햄 신생 반응. 햄 만들 적에 그죠? 했었죠. 거기서도 제일 시작할 적에 PLP 있고 단일탄소 대사 이것도 뭡니까? 호모시스테인을 시스테인으로 바뀔 때 나왔었고 뭐 지질 이건 전반적인 것. 신경 전달 물질에서도 B6가 필요로 하면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다 있어요. 아세트콜린 같은 것들 얘기할 때도 있었고 스테로이드성 호르몬 할 적에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 결핍이 되면 쭉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이것도 상한 섭취량이 약간 변경되었다. 자, 그 다음에 엽산. 엽산은 무슨 대사에 필요하다? 단일탄소. 단일탄소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으로 아미노산, 핵산 대사에 필요한 효소의 조효소 역할을 한다. DNA 합성에 꼭 필요하므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성장기, 임신 수육에 필요합니다. 엽산 섭취량이 부족하면 혈전 엽산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서 무슨 빈혈이 유발될 수 있을까요? 거대 저가구성 빈혈이 유발될 수 있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허약감, 피로, 불안정, 가슴의 두근거림 등이 나타나고 임신 초기에 엽산 부족이 나타나면 태아의 신경관 형성에 영향을 주어서 어떤 기형아? 신경관 결손증. 신경관 결손증이라는 기형아의 출산 확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다음에 B12, 적혈구의 생성과 성숙,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 DNA 합성에 매우 필요하고 B12 부족 시 빈혈, 위장장애, 또 식욕저하, 무력감, 신경계 질환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B12가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 또는 기분의 변화, 퇴행성 신경질환 등과 관련이 있다. B12를 넣어주면 먹여주면 조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있었다는 거고 B12의 필요량은 매우 소량이기 때문에 결핍증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지만 주요 급원식품이 무슨 식품이에요? 동물성이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에게는 결핍의 위험이 항상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인이 B12가 부족하는 이유는 대표적인 게 뭘까? 위산 분비의 감소가 있을 수가 있고 위절제 수술은 내적 인자가 나오는 장소가 위니까 이걸 절제해버리면 내적 인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흡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또는 만성 염증 장질환자의 경우 체내 흡수율이 낮아서 보충이 필요하다. 이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토텐산. 판토텐산은 비타민 B, 그러니까 판토텐산, 비오틴 얘네들도 다 B 시리즈예요. 번호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이름으로 부를 뿐입니다. 판토텐산은 비복합체 영양소 중에 하나이며 에너지 영양소의 대사 과정 중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지방산, 인지질, 스테로이드성 호르몬, 비타민 D의 대사, 아미노산, 헤모글로빈의 포르피린. 판토텐산이 어떤 형태로 우리 그 몸에서 존재합니까? 어떤 물질로? 코에이. 또 하나는 AD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 ACP, 아실캐리어 프로테인이라 그래서 지방 대사할 때 필요로 하는 ACP와 코에이라고 하는 우리가 항상 아세틸 코에이, 그죠? 그런 코에이 속에 이 판토텐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걸 쭉 설명한 겁니다. 헤모글로빈에서 포르피린이 될 적에도 이 코에이가 관여를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인 무엇일까요? 아세틸콜린이죠. 아세틸콜린의 합성에서도 관여한다. 판토텐산은 모든 식품에 분포되어 있어서 결핍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으나 쉽지 않고 과잉에 대한 것도 별로 없다. 비오틴은 포도당, 지방산, 측세 아미노산 대사에 작용하는 4가지 어떤 효소, 카르복실라제, 4가지 카르복실라제 효소로서 지방산의 합성과 산화 조절, 포도당 신생 합성 과정에서 생리적 기능을 하고 우리 몸에서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져 있고
이제 비오틴이 대사되는 회로를 통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에게서는 결핍이 별로 보고되지 않지만 임상적으로 결핍이 됐을 경우에 뭐 피부 발진이라든지 이런 증세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요약했고 이제 무기질입니다. 무기질은 칼슘. 자, 칼슘의 주요 기능은 골격 형성 및 유지이고 근육의 수축 이완, 신경 전달,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 과정 및 효소 작용 등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고 성인기 이후가 되면 점진적으로 골 손실이 발생하므로 성장기 및 20세 이전에 칼슘 영양 상태를 양호하게 하여 무엇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최대 골밀도. 최대의 골밀도를 성장기에 꽉 채워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대 골밀도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최대 골밀도가 낮다면 골수 감소증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고 또 성장기 아동에게 있어서 부족한 경우는 성장 지연, 테타니, 구루병, 골려나 골다공증 발생의 위험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뭐 흡수율이 이때 변했어요. 칼슘의 흡수율 이번에 설정할 때 칼슘의 축적량 같은 것들이 이제 최근에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칼슘의 흡수율을 성장기의 경우 6에서 8세는 43%, 9에서 11세는 37%, 또 칼슘이 축적되는 양은 6에서 8세의 경우 111ml, 그 다음에 9에서 11세는 113ml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해서 칼슘의 필요량의 수치가 변했다 이 말이에요. 변하게 되었다. 염소는 무엇과 함께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관여한다? 나트륨이죠. NaCl 형태로 우리가 섭취를 하기 때문에 Cl은 나트륨의 변화에 의해서 조절받고 결핍이 되면 식욕 저하, 무기력, 알칼리 혈증, 고나트륨 혈증, 고칼륨 혈증 등이 있고 성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외삽하는 것은 성인을 정해놓고 각 연령대를 체중별로 조정을 했다라는 건데 이때 염소는 에너지 섭취량의 중위값으로 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거긴 뭐 체중에 대해서 했다면 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변했다라는 걸로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염소할 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그다음 인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질입니다. 에너지 대사, 산염기 균형, 세포막 구성 성분, 생체 신호의 전달, 경조직의 구성. 경조직은 어떤 조직일까? 단단한 조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할 적에 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에 보고된 인 부족 증상은 뭐 식욕 저하부터 쭉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되어져 있고, 근데 최근은 이런 부족 증상이 문제가 아니죠. 과잉이 문제인데 최근에는 어떤 것의 소비 증가로 인해서 섭취량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을까? 또 그런 것들을 다 우리는 패스트푸드 및 가공식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패스트푸드 및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및 가공식품의 소비 증가 때문에 식품 첨가제를 통해서 인섭취량이 증가를 했고 과잉 섭취로 인한 증상은 오심, 구토, 전해질 불균형, 저칼슘 혈증으로 인한 강축증, 뭐 부정맥, 급성 신부정 같은 것들이 쭉 나타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이 칸이 크죠. 요번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자, 기능을 보시면 체내 항상성 및 생리 기능의 필수 요소, 소장에서 탄수화물과 아미노산 흡수를 도와준다. 탄수화물과 아미노산을 흡수할 적에 뭐와 같이 들어와요? 나트륨과 공동수송체를 이용한다는 뜻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포 내부와 외부의 삼투압 조절을 하므로 체액량 유지와 수분 균형을 이루는 것도 나트륨이 하고 또 신경과 근육 조직에서 신경을 전달하는 활동 전이 생성에도 필수 요소를 하고 신경 전도와 근육 수축에도 관여합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많은 완충제, 버퍼 역할을 하고 또 신장에서는 나트륨, 칼륨 또는 수소와의 교환을 통해서 산염기 균형에 기여를 한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양학을 하면서 생리도 하고 생화학도 했는데 생리 부분에서 안 다룬 부분이 체액 조절 부분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이제 미량 영양소를 하려면 그 부분이랑 또 신경 전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주로 잘 안 하게 되는데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20년에 나트륨에 대한 개정 내용이에요. 유아 아동의 충분 섭취량은 에너지 섭취량을 고려하여서
성인의 충분 섭취량으로부터 외삽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위험을 위한 섭취 기준이 새로 제정되었는데 이때 만성질환이라고 딱 정해놓은 질환을 두 가지를 근거로 했죠. 뭘까?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이 두 가지였어요.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 기준이 새로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목표 섭취량이라는 개념으로 있었지만 이제 따로 이것은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에서 이것에 대한 연구에 대한 문헌을 기반으로 해서 나트륨의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을 기준으로 얼마로 설정하였다? 2300 단위는 미리그램 퍼 데이 2300 미리그램 퍼 데이로 설정하였고 생애 주기별로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 기준은 충분 섭취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다른 연령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 섭취량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 기준에서 외삽을 하였다. 에너지 섭취량을 이용하여서 성인 기준으로 외삽하였다. 자, 그러면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에 대한 거.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의 어떤 수준? 최저예요? 최고예요? 최저. 최저 수준의 섭취량을 의미하고 기준치 이하를 목표로 하는 섭취량 감소가 아닌 우리가 여기서 맨날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 무엇을 감소시켜라? 전반적인 섭취량을 감소시켜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2301ml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5000을 먹고 있어. 그러면 이 두 사람을 비교할 적에 어떻게 권고를 해야 될까요? 2300 밑으로 먹으세요. 이렇게 할까? 뭐라고 할까? 지금보다 적게 먹으세요. 그냥 정해놓은 수치가 없어. 5000 먹는 사람이 4500을 먹어도 준다는 거예요. 2301 먹던 사람이 1만 줄여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이 사람이 2300보다 많이 먹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면 전반적으로 섭취량을 감소시킨다면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중심으로 도출된 기준입니다. 뭐가 아니냐면 목표하는 섭취량이 아니라 줄여 섭취하면 질환이 줄 수 있다는 기준에서 접근한 방식이다. 그래서 첫 번째 관료는 영양소의 최저 수준의 섭취량이고 두 번째는 초과할 경우에 전반적인 섭취량의 감소가 이 질환을 낮출 수 있다는 근거. 자,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에만 설정이 가능하고 그때 보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영양소와 만성질환 사이에 인과성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먹어야만 이 연관성이 되는지 분석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어져 있어야만 이것을 구성하는 걸로 인정을 해서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